미국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미쳤습니다. 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압도적인 결과는 한 특정 기자의 주한미군 관련 보도가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피아 라이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치 칼럼니스트로 벌써 7년째 일하고 있어요. 독자들은 제 칼럼이 날카롭고 직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저는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매주 하나씩 이 주제로만 52개의 칼럼을 집필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라디오 방송국 녹음실에 앉아 마이크 앞에 자리 잡았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소피아의 시선이라는 10분짜리 대담 코너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주한미군, 과연 필요한가? 였습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제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논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집니다.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들을 차분히 나열하고 미국의 아시아 군사 개입이 역사적으로 가져온 비극적 결과들을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마다 라디오 부스 너머에서 프로듀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곤 합니다. 제 방송은 항상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열렬히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죠. 하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이야말로 제가 계속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니까요. 세계 정세와 군사 전략에 대한 분석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타국의 분쟁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가 계속해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저는 한반도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한국은 이미 충분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곤 합니다. 청취자들은 제 방송을 들으며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격렬하게 반박하고 또 다른 이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동의의 뜻을 표하죠. 모든 의견이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람들이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 미국의 정체성과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오늘 방송에서도 저는 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북한과의 관계 변화, 미국의 국방 예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 장병들의 삶과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청취자 전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송은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되었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서도 저는 제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인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들의 자주적 노력을 존중하고 물러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지만 혹시 중요한 제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을 본격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매튜 핸더슨 병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삼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철수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 그 여론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철수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랫동안 철수를 주장해온 강력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어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미국인들이 타국의 땅에서 목숨을 잃었을까요? 베트남과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이런 희생이 과연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냉전이 끝난 지 오래됐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명분이야 충분하죠.
누군가 또 죽었으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국제 정치는 결국 이해관계의 싸움이고 저는 그 안에서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고자 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미국 전역에 퍼질 목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한번 미군이 사망했다. 이제는 철수할 때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제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그려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었죠.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에서는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야간 훈련 중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26살의 매튜 핸더슨 중사는 순찰 중 절벽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뉴스 화면 속 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제복을 갖춰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워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매튜 핸더슨의 죽음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었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매튜 핸더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얻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비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와 함께 짧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설득력 있는 철수론 보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이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죠. 이런 비밀스러운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튜의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철수론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한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또한 매튜 핸더슨의 이야기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한 인간의 이야기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이 주한미군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의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포천 지역의 미군 기지 상황도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취재를 시작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제 기사 한 편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캐리어에 겨울옷을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의 워싱턴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매튜 핸더슨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어땠을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상사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한 심층 취재를 위해 한국에 간다고요. 상사는 제안에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열정적인 기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는 제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철수라는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매튜 핸더슨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전 한국으로 발령받았죠. 그의 삶에 관한 정보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과 몇 줄의 텍스트로는 그의 삶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민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는 점점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태평양의 끝없는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번 취재가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미 마음속에는 기사의 윤곽이 그려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지친 눈을 감으며 매튜의 사고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밤, 순찰 중에 절벽에서 추락했다는 경위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는 그런 위험한 곳에 있었던 걸까요?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내식 트레이를 치우고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현황, 포천 지역의 미군 기지 상황,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통계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쓰려는 기사의 방향은 분명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자료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공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서해와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매튜 핸더슨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책임감도 함께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용산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거리는 활기찼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좁게 솟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이 제 눈에 들어왔죠. 용산 기지에 도착해 신분을 확인받은 후 기지 내 추모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튜 핸더슨 중사의 유품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기사 작성에 필요한 사실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사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미군의 비극적 죽음, 이제는 철수할 때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생각이었어요. 추모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매튜 핸더슨의 사진과 함께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거기에는 총이나 군장과 같은 전형적인 군인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손때 묻은 한국어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는 영어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 옆에는 귀화 절차 요약이라고 적힌 프린트물이 있었어요. 가장자리에는 중요한 부분에 별표를 친 흔적이 보였죠. 그리고 한글 메모들이 적힌 수첩도 있었습니다. 매튜의 서툰 한글 필체가 페이지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에는 한국어 공부 계획과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방문해야 할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 특이한 건 따로 있었죠. 테이블 한쪽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치킨집 쿠폰과 아이들이 그린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영어로 매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은 손자국과 함께 그려진 하트 모양이 편지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유품들은 제가 상상했던 미군 병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을 떠나기 위해 날짜를 세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 했던 사람의 흔적 같았습니다. 이질감이 저를 감쌌어요. 매튜 핸더슨,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소박한 노트였어요. 손을 뻗어 집어들었지만 페이지를 넘기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침범과도 같은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이 망설림을 이겨냈어요. 첫 페이지를 열자 깔끔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낯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렌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매튜의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의 놀라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과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나눈 소소한 교류까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쓰려던 기사의 주인공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대신 실제 매튜 핸더슨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한 젊은이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쓰려고 했던 기사의 내용과 지금 발견한 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국방부 관계자가 제안한 기사의 방향과 매튜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그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기장을 챙기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취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매튜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 그의 삶의 흔적을 좀 더 따라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메모에 적힌 은서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다음 취재 장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기지를 나오면서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이 취재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글맵을 이용해 은서 고아원을 찾아냈습니다.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매튜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가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고아원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몇 개의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죠. 문을 두드리자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여신 분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매튜 앤더슨 중사에 관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녀의 눈가에 슬픔이 번졌어요. 김지원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아원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매튜가 함께한 사진도 여럿 있었습니다. 소박한 사무실로 들어가 앉자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매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매튜는 약 2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함께 김밥을 만들고 때로는 그저 함께 놀기도 했답니다. 김지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매튜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아이들은 그를 매튜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사무실 한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튜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뉴스에서 봤던 딱딱한 군인의 모습이 아닌 밝고 생기 넘치는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매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김지원 원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매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들이었죠. 저는 용산 기지에서 발견한 귀화 시험 관련 메모를 언급했습니다. 김지원 원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매튜는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귀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때로는 김지원 원장에게 귀화 절차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매튜 앤더슨, 제가 기사에서 그리려 했던 인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병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뿌리 내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인물이 오히려 한국에 남고 싶어 했다니 아이러니했죠. 김지원 원장은 매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히 매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수연이라는 아이는 며칠째 말을 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지원 원장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고아원 마당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제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매튜 삼촌의 친구라고 답하자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매튜 삼촌이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튜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주한미군 병사 이상이었어요. 그는 이 작은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매튜 삼촌이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미국 방부가 원하는 기사는 분명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고아원에서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도시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안개가 가득했어요. 매튜 핸더슨이라는 인물의 실체가 제가 그리려 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지원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야 매튜가 썼던 메모장 한 권을 더 발견했다며 이것도 함께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매튜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즉시 다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지원 원장으로부터 메모장을 건네받고 난 후 원장님은 제 앞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한 가지 에피소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매튜가 한국 귀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작년 겨울 매튜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와 도왔다고 해요.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고 또 누군가는 노인을 편안하게 눕히고 다른 이는 가방을 베개 삼아 받쳐 주었죠.
김지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매튜는 그날 이후 한국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를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따뜻함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었죠. 김지원 원장은 매튜가 종종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차갑고 바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정과 배려가 흐르는 사회라고 느꼈다고 해요. 미국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우리라는 개념에 매료되었다고 했죠. 김지원 원장이 자리를 뜬 후 제가 건네받은 메모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매튜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나라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매튜가 남긴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어요. 일기장을 넘기던 중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작은 한옥 안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매튜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추석 명절 음식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한 상 앞에서 모두가 즐거워 보였습니다. 매튜의 얼굴에는 제가 본 어떤 사진보다도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영어로 추석 명절 저녁,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 미군 병사를 명절에 초대한 걸까요? 그들은 매튜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사진이 빠져나온 일기장 페이지에는 훈이 치킨, 이주영 사장님, 목요일 저녁 6시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구글 지도로 검색해보니 용산기지 근처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훈이 치킨은 알록달록한 간판이 눈에 띄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튀김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고 카운터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매튜 앤더슨에 관해 취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사장님이라 불리는 그 여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매튜의 죽음 소식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저를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매튜를 포함한 여러 미군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일기장에서 본 추석 사진도 있었어요. 호텔방 침대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어요. 철수를 주장하는 글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워싱턴 본사에서는 벌써 3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언제 보내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죠. 핸드폰으로는 편집장에게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서울에 온 지 사흘째. 저는 매튜 앤더슨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했던 기사는 도저히 쓸 수 없었어요. 국방부에서 원했던 철수론을 뒷받침할 인물로 매튜를 그릴 수 없었죠. 그것은 그의 삶을 왜곡하는 일이니까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조나단 편집장이 보낸 제목 제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젊은 청년이 죽었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제목은 매튜가 아닌 마치 정치적 희생양처럼 그를 그려내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했죠.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 불씩 떠올랐어요. 김지원 원장, 이주영 사장님, 매튜의 동료들 브라이언과 데이비드. 그들의 눈에 비친 매튜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고 메모장을 켰어요.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말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수의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남고자 한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직업적 사명감과 국방부와의 암묵적 약속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한 인간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인지. 책상 위에 놓인 매튜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의 서툰 한글 연습이 담긴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 내 2번째 고향. 이런 단어들을 그가 정성껏 써내려간 흔적이 마음을 울렸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매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마음속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국방부와의 약속, 편집장의 기대, 그런 것들보다 더요.
새벽녘, 마침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병사의 선택. 매튜 앤더슨은 왜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나? 이 제목은 편집장이 원하는 것도 국방부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매튜의 진실된 이야기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목이 과연 본사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제 커리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한국을 사랑했고 이곳에 남고 싶어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는 점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노트북에서 화상통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사의 최고 편집장인 조나단 피어스였어요. 그의 굳어진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 전야와 같았죠. 조나단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직 기사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본사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강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명 위에서 압박이 있었겠죠. 조나단의 말에 따르면 제가 쓸 기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전략적인 시각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린 이걸로 청문회 테이블 하나를 뒤집을 수 있어라는 그의 말에서 이 기사에 걸린 정치적 기대를 실감할 수 있었죠. 침묵으로 일관하자 조나단의 어조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국방부와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특별한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약속을 한 것처럼 말이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매튜의 유품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일기장과 한국어 학습 노트,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그 속에서 매튜의 삶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는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캘린더 메모에는 한국 창업피자 세미나 일정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날짜는 그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세미나 옆에는 이대비자 신청 준비물 확인하기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죠. 그는 정말로 한국에 남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의 윤곽은 이미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또 다른 희생, 불필요한 주둔, 철수할 때,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만을 담기로 했어요. 정치적 의도도 억지스러운 해석도 없이 말이죠.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편집장의 실망, 국방부의 압력, 어쩌면 제 커리어에 미칠 영향까지. 하지만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어요. 기사를 보낸 직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편집장이었어요. 그는 기사를 즉시 읽었고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철수 논리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썼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매튜가 한국에 남고 싶어 했다는 것과 그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이죠.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알아서 하라며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담은 진실성이 그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다만 후폭풍에 대비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보수 언론에서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요. 예상대로 기사는 미국 내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철수론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주둔 옹호론자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얻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은 일반 대중들의 공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튜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죽음 이면에 있는 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인 해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튜의 죽음은 단순 사고였으며 안전 수칙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급박한 대응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보수 방송국들은 제 기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원했는데 왜 주둔의 이유를 쓰냐며 분개했어요. 모든 소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매튜의 유해가 안치된 곳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미군 묘지였어요. 그의 묘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정치의 도구로 쓰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기억하겠다고요. 한국을 사랑했던, 이곳에서 새 삶을 꿈꿨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한 청년으로 말이죠. 묘지를 나서는 길에 김지원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 기사를 읽었다고
매튜를 진실되게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기사를 통해 매튜 삼촌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번 취재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제 노트북에 새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매튜 핸더슨의 의문의 죽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이제 더 깊은 조사를 해야 할 때였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도구가 아닌 진실의 전달자로서 말이에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매튜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살게 한다.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한다. 그의 꿈은 중단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 펜을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말이죠.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국방부와 편집국의 압력은 더 거세질 테고 어쩌면 제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튜의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것은 제가 가진 펜의 힘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오는 순간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취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튜의 죽음에 관한 더 깊은 진실, 그리고 이 사건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이야기들. 진짜 저널리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기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소피아 라이트는 매튜 핸더슨이라는 한 군인의 진실된 이야기를 통해 주한미군의 새로운 모습을 세상에 알렸고 그것이 미국 전체의 여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의 힘은 편향된 시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